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심리학 네 번째 강의인 자기와 정체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사회심리학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양에서는 개인과 사회관계의 기초가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개념은 독립적인 자기라고 한다면 동양인의 자기 개념은 상호 의존적인 자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은 자기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독립적인 사고를 갖는 개인들 간의 관계는 계약에 기초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립적인 개인의 조건으로서의 자기에 대한 이 사회심리학적인 그 연구가 사회심리학 연구의 토대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기의 개념은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이 되는데요. 제임스는 심리학의 원리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적 자기. 그래서 개인이 신체적인 어떤 특성들을 얘기를 하겠죠. 어떤 신체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또는 집이라든가 이와 같이 어떤 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자기. 두 번째로는 사회적 자기라고 해서 타인들이 자기에 대한 평가를 또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았고, 세 번째로는 정신적인 자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심리적인 특성, 성격, 취향 이러한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자기가 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줄이자면 주체로서의 자기와 객체로서의 자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로서의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감정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객체로서의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자기는 주관적인 측면과 또 객관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학자가 찰스 쿨리라고 하는 학자인데 그는 이 거울 속의 자기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습니다. Looking Glass Self라고 해서 거울 속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고 마치 타인이 자기를 보는 것과 같은 자기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자기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또 상상을 하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근거해서 자신에 대한 이 감정을 우리는 갖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긍심이라고 하는 감정은 다른 사람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울 때 우리는 자긍심을 갖겠죠. 하지만 남들 앞에서 뭔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자기 개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이론에서 체계화시킨 학자가 조지 허버트 미드입니다. 그래서 미드는 주관적인 자기를 I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객관적인 자기는 me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I는 우리 영어에서 주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me는 하나의 목적어로서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능동적인 요소로서의 I, 이것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me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대상화한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타인들이나 사회에서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그 태도와 기대의 하나의 묶음을 우리가 me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이미지를 우리는 주관적인 자기와 또 그 객관적인 자기로 이렇게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첫 번째의 경우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경우는 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래 그림처럼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 주관적인 자기와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객관적인 자기가 중첩되어 있죠. 그래서 이 중첩된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위에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정말로 딴 세상을 산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개념과 객관적인 개념이 중첩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자기만의 그 본연의 또 영역이 있죠. 이 부분은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 남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그만의 하나의 독특한 그러한 개성적인 측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자기와 객관적인 자기가 항상 조화롭고 평화로운 것은 아니다. 남들에 비춰질 때는 자기는 상당히 최저 수능적이고 성실한 사람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상당히 자유분방하고 자기의 개성을 추구하는 그런 독립적인 자기가 숨겨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긴장 상태 그리고 갈등의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데이빗 셰퍼는 이 자기 개념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준비 단계, 두 번째가 놀이 단계, 세 번째가 게임 단계죠. 그래서 이 준비 단계는 태어나서 한 2, 3개월 정도의 아이가 그 어머니라든지 아빠라든지와 같은 어떤 특정한 타자의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모방을 하면서 이제 자기 개념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아이는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자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그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점차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옹알옹알 하게 되면 엄마가 어이구 말을 하는구나 하고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보상이 돼서 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점차 이제 그 상대의 관점에서 이제 자기를 보게 되는 이러한 자기의 개념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그 어린아이의 그런 아동의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자기를 점차 객관적인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 놀이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소꿉놀이가 되겠죠.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고 그럴 때 자기들끼리 소꿉놀이를 하면서 누구는 엄마 역할을 하고 누구는 아빠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린아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각각 자신의 맡은 역할을 흉내내서 하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빠는 아빠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을 하고, 아이는 또 아이가 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 그래서 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이 소꿉놀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꼭 상대방이 있어야지 이 소꿉놀이가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상대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서부터 이런 자기 개념이 점차 성숙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좀 초등학교 한 4, 5학년 그 이상으로 이렇게 좀 더 그 나이가 들게 되면 보다 일관된 자기를 획득을 하게 돼요. 이때는 자기 자신을 어떤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바라보게 되죠. 아까 놀이 단계에서는 아주 자기와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중요한 타자로부터 자신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이 게임 단계에 가서는 그런 사람 말고도 보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존재였다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또 불특정인 다수들과 접촉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 집에서 어리광스러운 행동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다 더 일반적인 사람들로 관점에서부터 이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게임 단계이죠. 그래서 게임 단계에 적합한 비유가 우리가 야구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야구에서는 여러 포지션들이 있죠. 우선 투수가 있고 포수가 있고, 그 다음에 1루수, 2루수, 3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외야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투수의 어떤 역할은 단지 볼을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넣는 것만이 투수의 역할이 아니죠. 만약에 그 상대방 선수가 1루에 진출했다. 그러면은 이 1루에 나가 있는 상대방 선수를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죠. 그래서 1루에 나가 있는 상대방 선수도 이제 살펴보면서 또 타자의 또 이제 모습도 관찰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볼을 던져야 가장 효과적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포수의 관점은 여러 사람의 관점을 자기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게임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개인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의 관점, 자기의 입장에서만 보던 것이 점차 중요한 타자의 관점에서 또 보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도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 이 개념이 발달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할 담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타자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이러한 것은 결국은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자기의 개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 미드는 역할 담당이 인간의 상호작용과 자기와 사회의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역할 담당의 기술이 없이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역할 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상대의 관점에서 또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부부 간에 계속해서 어떤 불화가 있고 싸우는 경우, 대개 이런 경우는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번 그 상대 배우자의 관점에서 한번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평상시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아까 나왔던 개념 중에 있는 중요한 타자, significant other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것은 개인의 어떤 자기 개념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대체로 보면 부모라든지 가족 구성원들, 또는 교사, 또는 멘토 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교사 중에서도 진정으로 중요한 타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여기서 진정으로 중요한 타자가 되는 교사에는 뭔가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또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중요한 타자가 되겠죠.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이 자기 개념이라고 하는 용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 자기 개념은 한 개인이 대상 또는 객체로서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념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면서 그와 관련되는 하나의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기 개념은 순수하게 그냥 본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형성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특정한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자기 개념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사회적인 집단, 이게 인종일 수도 있고 성일 수도 있고 사회 계층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 개념의 내용과 형태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자기 개념은 사회 비교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우리가 거울 속의 자기처럼 우리가 비교를 하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들 또는 자기 밖의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과 자기를 비교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개념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개념에는 크게 성향, 사회적 정체성, 신체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자기 개념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합니다. 우선 뭐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겠죠. 신장이라든지 체중이라든지 외모와 같은 것들. 특히 이와 같은 신체적 특성은 개인의 생애 과정 전체에서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이 어린 나이 시절부터 개인의 그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시기, 그 시기에 특히 이 신체적인 특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위의 또래들과 자기를 비교를 할 때 자기가 키가 큰가 작은가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자기가 키가 좀 유난히 작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자기 개념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이 외모가 중시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특성이 자기 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또 콤플렉스가 강할 수가 있죠. 성인이 돼서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외모에 대한 어떤 좀 자신감의 결여, 이것은 좀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겠지만 그걸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영향은 달리 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내가 뭐 작기는 하지만 특별히 작은 것은 아니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뭐 나는 키가 작지만 또 다른 특성들이 있어, 장점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결코 어떤 부정적인 자기 개념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개념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이것이 유아, 아동기나 청소기 때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정체성도 자기 개념의 중요한 요소죠.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특히 우리가 연령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에이지즘 해서 일종의 연령주의, 성별과 관련해서는 섹시즘 해서 성주의, 인종과 관련해서는 레이시즘 해서 인종주의 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인 그 특성이나 지위에 따른 위계적인 평가가 있고, 그것이 이제 그 자기 개념에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신체적 특성 또는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외면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개인의 하나의 또 성향도 있죠.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어떤 물질적이고 외부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전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리슨 시어리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페스팅거는 이러한 그 가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능력이 뛰어난지 또는 내 생각이 얼마만큼 옳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자체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떻고 내가 갖고 있는 태도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비교 대상이 어떠한 집단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비교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넘사벽과 비교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집단과 특성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내가 내리는 이 평가는 더욱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테니스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결국은 자기 나이 또래, 자기 나이 또래라던가 또는 그 동호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기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는 평가가 나오지 페더러라든지 조코비치라든지 나달과 같은 선수와 비교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경우가 결국은 자기가 비교 가능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이 페스팅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떤 그 상향적인 비교를 하기도 하고 하향적인 비교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기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 개발의 동기가 강한 경우죠. 내가 나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과 비교를 해서 좀 더 나아지고자 할 때는 우리는 상향적인 비교를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하향적인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자기보다 좀 더 낮은 사람과 비교하는. 이 경우는 되게 자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고자 하기 어려울 경우, 그건 좌절감을 주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는 자기보다 더 처지가 어려운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그래도 나는 나은 편이지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어떤 자기에 대한 보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상향적인 비교는 현재보다 더 나은 자기로 발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또 상향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기 개념에 대한 좀 하나의 토대를 살펴보았다면 지금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측정을 하고 측정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살펴보겠는데요. 맨포드 쿤이라고 하는 아이오와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테스트 시험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학적 사회심리학을 얘기할 때 특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얘기를 할 때 하나 시카고 학파가 있었고 아이오와 학파가 있었죠. 그래서 시카고 학파는 조지 허버트 미드라든지 또는 블루머라든지 또는 어빙 고프만이라든지 기어츠라든지와 같은 좀 더 질적인 그런 연구를 하는 분야라고 한다면 아이오와 학파는 상당히 개량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방법을 택하는 그러한 학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좀 더 정량적이고 표준화 사회 심리학을 개발한 맨포드 쿤이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 개념을 측정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0개의 진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나는 남성이다. 나는 클래식을 좋아한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등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렇게 기술하게 한 거죠. 다음으로는 이 학생들이 답한 그 응답을 이렇게 범주화를 하는 거예요. A 모드, B 모드, C 모드, D 모드로 이렇게 범주화를 하는데 그걸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A형 응답은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입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남자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눈이 파랗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신체적인 특징이 하나의 A형 응답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그 자기 개념을 구성하는 것에 신체적 특성이 중요한 요소였던 것이 여기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에 B형 응답은 이쪽에 사회적인 자기 개념이죠.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또는 수행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역할. 그래서 나는 학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B형 응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C형 응답은 이러한 사회적인 지위와 구조와 상관없이 개인의 독특한 성격과 행위 양식을 보여주는 것이 C형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클래식을 좋아한다. 나는 자유분방하다. 나는 어느 곳에 이렇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 나는 조직에 순응하는 성격이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의 하나의 독특한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D형 응답은 이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상당히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주의 일부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걸 통해서 그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좀 약간 엉뚱한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한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술을 이렇게 쓰라고 하고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개인 간에도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어떤 개인은 좀 더 사회적인 자기 개념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굉장히 그 개인적인 자기 개념이 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루이스 저처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학생들이 이것을 추적을 계속해서 패널 스터디처럼 매해마다 이 사회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60년부터 80년까지 쫙. 이제 그렇게 보았더니 이 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그 1960년대에는 이 제도적인 자기와 관련된 응답이 많았던 것이 이게 70년대, 80년대로 넘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충동적인 자기의 모습이 더욱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도 봐도 주인공들이 대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주인공은 상당히 모범생과 같이 조직에 충실한 그러한 그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주인공은 상당히 아주 야생마와 같이 본능을 추구하는 이러한 주인공들이 대비되는 경우가 많죠. 과거에 이제 모래시계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최민수가 바로 이렇게 충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박상원이는 굉장히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시 공부를 통해서 검사가 되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대비라고 한다면 보다 최근 영화의 베테랑에서 보면 유아인이 이제 재벌 3세로서 어떤 아주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 거라면
황정민은 형사로서 어떤 그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래서 되게 영화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주인공을 놓고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몰입하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자기에는 이러한 제도적인 자기와 충동적인 자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제도적인 자기는 범생이처럼 집단의 표준을 준수하고 집단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한다면 충동적인 자기는 사회의 목표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만의 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학생 스스로도 나는 어떤 면에 좀 더 가까울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좀 더 제도적 자기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충동적 자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존 터너도 루이스 저처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제도적 자기보다는 충동적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더 개인이 어떤 제도나 사회에 구속되지 않은 좀 더 독립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개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자기로 가득 찬 사회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사람들이 어떤 공동선에 대한 관심을 갖기 어렵고 자기만의 욕구를 충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치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현대인의 나르시시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르시스는 이제 우리가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그 원래 그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시우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인물을 보는 거죠. 이렇게 이 개울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물에 빠져서 죽는 자기 도취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극단적인 과대평가 또 자기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장되게 자랑하는 것이 금기시됐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욕을 먹고 그러던 것이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또 자기 자신을 제일 잘났다라고 이렇게 막 선포하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21이라고 하는 그룹이 여성 그 그룹에서 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사실 그 노래 가사에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더 이상 금기는 깨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처음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나는 이 가사에 상당히 쇼킹을 했는데, 이런 한번 금기가 깨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아주 도발적인 그러한 가사나 또는 노래들이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과거에는 이렇게 노래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드물었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젊은 세대의 하나의 성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또 사람 풍경이라고 하는 어떤 에세이를 쓴 김영경 작가도 바로 우리 사회에서의 얼짱, 몸짱과 같은 몸 숭배의 분위기도 나르시시즘의 발로다. 그리고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도 결국 자기 중심의 영상 이미지의 나르시시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SNS를 보면 뭐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굉장히 이러한 자기 도취의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쓰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보면 이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의 유저들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런 나르시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맛집 가서 멋있는 사진 올리고 여행 가서 올리고 하는, 또는 뭐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좋아요라든가 구독자에 굉장히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중들의 그 주목과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게 강해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상당히 아마 그것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은데, 또 한 가지 유형은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좀 더 공적인 하나의 도구로서 페이스북을 사용을 해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내가 게재하고 또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에는 좀 도구적인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뭔가 좀 자기 자신의 어떤 사적인 이해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사용자가 뭐 이런 SNS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이제는 정말 이러한 그 스마트폰 자체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많이 쓰여지고,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에 있어서 그 가치, 어떤 것이 더 좋은 스마트폰인가를 우리가 판정하는 기준이 카메라잖아요. 과거에는 뭐 어떤 음질이라고 할까, 또는 그것이 갖고 있는 도구적인 기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거는 기본이고, 얼마만큼 더 좋은 화질을 갖고 있고, 또 사진을 찍었을 때 얼마만큼 또 예쁘게 나오느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두고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그 현대인, 그리고 우리 현대 한국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나르시시즘의 지속적인 확장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성경 외의 학자들이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을 시기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메타 분석을 사용을 했는데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이런 나르시시즘을 측정했던 연구들에서 나왔던 나르시시즘의 척도를 추적을 해서 그 시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지속적으로 우리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자기 도취, 자기만의 충동적인 욕구를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는 공동체의 일종의 그 쇠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decline 또는 collapse. 실제로 그 로버트 퍼트만이라고 하는 퍼트남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특히 사회자본, 소셜 캐피털 관련해서 상당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 학자가 Bowling Alone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우리말로 하면 나 홀로 볼링이 되겠죠. 그래서 부제가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American Community 이라고 하는 그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보울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치는 경기가 아니죠. 되게 미국에서 보면 주말에 친구들하고 또는 직장 동료들하고 또는 뭐 그 자기의 어떠한 사적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경기죠. 그래서 이 보울링의 하나의 묘미라고 한다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서로 이렇게 섞어서 팀을 만들고 경기를 하면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흥미있죠. 분명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만 하면은 아무 재미가 없을 텐데 못하는 사람도 그래도 참여해서 즐길 수가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갑작스럽게 신들림이 불러가지고 치는 족족 스트라이크가 날 수도 있고
이 볼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혼자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룹 스포츠가 지금은 혼자 와서 혼자 자기 가방, 혼자 자기 볼 들고 와서 게임하고서 돌아가는 이러한 나홀로 볼링족들이 1950년대부터 늘어나더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볼링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대면적인 사회 교류가 감소했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유지에 필요한 시민 참여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존 터너라든지 루이스 전처가 경고했듯이 이런 충동적인 자기로만 가득 찬 사회가 결국 공동체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밥족, 혼술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신한카드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0,000원 이하의 결제는 이건 혼자서 하는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10,000원 이하의 나홀로 소비에 한번 추세를 살펴보았더니 이런 식으로 영화에서도 혼자 가서 영화 보고 밥 먹는 것도 혼자 가서 밥 먹고 하는 이러한 특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건 집단 행위거든요. 그래서 뭔가 혼자서 밥을 먹으면 이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여겨져서 도시락을 사와더라도 혼자 자기 집에 가서 먹거나 이렇게 감추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예 식당에 이러한 혼밥족들을 위한 또 자리도 있고 메뉴도 개발되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홀로 소비는 더 높아지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과거에는 함께 했던 것이 이제는 혼자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단지 소비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 결사체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 이내용 교수와 저가 그 같이 공편을 했던 그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2005년, 2010년, 2015년에 걸쳐서 한국인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태도를 우리가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 돼서 이번에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20년에 걸쳐서 한국인들이 어떤 주요한 그 주제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또는 연속적인 것인지를 알 수가 있죠. 이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결과가 약화되는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속해 있는 단체가 없다 라고 하는 비율을 우리가 살펴보면 종친회, 향후회 같은 경우에 2010년에 44.6%가 없다고 보고했으면 이게 2015년이 되면 64.4%로 늘어나죠. 동창회도 마찬가지고 취미, 문화, 학술 모임도 상당히 감소해요. 정당 정치 활동은 더욱더 큰 폭으로 줄고 이웃 마을 공동체 모임도 이 참여도가 줄고 종교 모임도 아주 20포인트 정도 포인트 차이로 이러한 종교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율이 높아졌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나중에 해결이 되고 나서 예상되는 것은 우리 한국인들의 일종의 종교 참여율이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참여하는 비율이 줄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인해서 더욱더 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발적 결사체 참여가 주는 것이 그 자체로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공동체나 민주주의의 약화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시민성이 그 정도가 더욱 더 높아요. 그래서 아무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더 시민성의 수준이 떨어지고 더 참여도가 높은 사람들이 결국 시민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단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것이 줄어들었다.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결국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하고 자신의 몫을 감당을 하고 어떤 사회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질 때 그게 올바른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그와 같은 시민의 역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만 챙기겠다, 자기 가족만 챙기겠다 하게 되면은 완전히 그 사회는 그 정글과 같이 아주 폭력이 난무하고 부패가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참여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사처의 약화는 그런 민주주의에 상당히 심각한 하나의 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기와 또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 지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지각은 자기가 행한 행동을 바탕으로 자기의 내적인 특성을 추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거울 속에 비친 자기를 생각하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 내면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해서 그 행동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사람인가를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지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나는 신앙이 강한 사람이야.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내면적인 건데 이럴 때 우리는 자기가 신앙과 관련한 행동을 보고 내가 신앙심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교회나 사찰에 간다든지 또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자기가 얼마만큼 헌금을 하는데 인색한가, 인색하지 않은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또는 얼마만큼 자주 성경이나 불경이나 이런 말씀을 잘 듣는가. 이것도 행위잖아요. 결국 자기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자기가 꼭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 자기 지각은 이렇게 불가피하게 억지로 해야 되는 행동은 자기 판단의 기준이 안 돼요. 이것은 자유롭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관련된 게 내재적 동기예요. 내재적 동기.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할 때 행동하는 것은 외재적 동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 책을 읽는 행위를 할 때 거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외재적 동기는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읽는 경우는 이게 하나의 도구죠. 근데 이 외재적 동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구속력이 있어요. 시험에 자기가 붙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죠. 책을 읽어야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데는 외재적 동기가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약점은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재적 동기를 계속해서 갖고 행동한 사람은 그 행동 자체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을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우리는 그 행동을 안 하죠. 반면 내재적 동기는 그거 자체가 목표고 즐거움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유난히 책을 안 읽는 국민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 근데 저는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책을 읽는 행위가 너무 외제적인 동기에 의해서 추동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미 성인이 돼서 굳이 책을 안 읽어도 될 때 책을 안 읽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 우리가 어떤 지속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재적인 동기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본인은 내재적 동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필요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그걸 과잉정당화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즐거움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모처럼 좀 설거지를 했다. 그래서 본인은 너무 부모님한테 항상 의존만 해서 그래도 내가 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하는 기특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보고 엄마가 아이고 잘했구나, 너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상을 했을 경우, 이것은 과잉정당화가 돼서 그 행위를 하는 즐거움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내재적인 동기는 그 행위를 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음에 다룰 자기 효능감의 개념과 연관이 되는데, 결국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갖게 되면 그러한 보상받을 수 있는 행위를 계속해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 자기 지각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자유롭게 행동한 것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정한 자기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지만 스스로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이 여가라고 하는 것은,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자녀 시간이 남았을 때. 이 여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행동을, 어떤 여가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자기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좋아하는 그것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자기 지각이 되겠습니다. 자기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관련되는 개념에 자기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 시간에도 설명했었다시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이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하나의 그 구조화시키는 하나의 틀이다. 우리가 하나의 사고의 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그 틀이 다 달라요. 이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낙관적인 자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인 또는 비관적인 자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또 비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도식의 개념은 우리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기 도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정보 처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해요. 이건 마치 필터와 같아서 그 어떤 색은 받아들이고 어떤 색은 차단하는 효과를 갖고 있죠. 지금 사실 우리가 엄청난 그 정보를 매일 접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일일이 다 수용하고 처리한다라고 했다가는 아마 정신병에 걸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선별적으로 자기의 도식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배제하는 이러한 방식을 하게 되죠. 그
필립 짐바도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사회 심리학의 방법론을 할 때 이 그 감옥 실험을 했었던 이 필립 짐바도라고 하는 학자가 이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이 그런 시간에 대한 자기 도식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테드 강의에 가보면 필립 짐바도 교수의 또 이 타임 퍼스펙티브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상당히 그 아주 흥미로운 그 주제인데요. 이 시간에 대한 관점이 이 도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러한 다른 도식이 결국은 그 과거를 자기가 해석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현재를 진단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짐바도 교수에 따르면 과거의 시간의 그 도식이 있고 현재의 시각의 도식이 있고 미래의 시각의 도식이 있습니다. 이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또다시 이게 그 긍정적인 그 도식이 있고 부정적인 도식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총 6가지의 서로 다른 시간의 도식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과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우상화하고 낭만화하죠. 뭐 대표적으로 라떼는 말이야가 이런 것이 되겠죠. 반면 부정적인 과거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상 후회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쾌락주의적인 현재 시간의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말 노세 아니 놀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현재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어진 이 시간을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쾌락주의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또는 어떤 사람은 현재를 비관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지옥과 같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다음에 미래의 관점도 달라요. 미래도 상당히 어떤 미래의 어떤 장기적인 그 희망을 바라보는 그러한 지향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이제 현세는 끝났다.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갖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고 패시미스틱한 시간의 조합은 부정적인 과거와 절망적인 현재와 사후 세계에 대한 시간의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죠. 만약에 가장 또 반대의 경우는 과거의 긍정적인 거, 현재의 쾌락적이고 그 다음에 미래 지향적인. 그래서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조차 사람들이 관점이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과거에 있어서 부정적인 그 도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 대한 자신감을 결여하게 만듭니다. 항상 과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좀 더 바람직한 시간의 조합은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 그리고 현재에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절제적인 관점, 너무 지나치게 즐겨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현재를 무시해도 안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적당히 즐길 수도 있는, 그러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성취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분야든 간에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은 이 시간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과거에 자기가 이룬 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현재에 살면서도 적당하게 즐기면서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그 즉각적인 소비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을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자기와 관련된 개념에 자기 제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 자기 제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빈 고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걸 impression management, 인상 관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에 또 라틴어에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퍼스널리티의 하나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 페르소나가 원래 언어가 가면이잖아요. 우리 얼굴에 쓰는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인생은 무대이고 우리 인간들은 배우죠. 그래서 단지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의 장면마다 마치 무대에 의해 선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보다 더 자신의 긍정적인 자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바로 셀프 프리젠테이션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한테 보여주는 거. 긍정적인 것은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은 감추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상 관리를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 옷도 헤어스타일도 안경이 스타일도 그렇고 모든 게 사실은 인상 관리의 기제죠. 메커니즘이죠. 교수로서 적합한 어떤 의상을 입고서 나오는 것도 결국은 내가 교수라고 하는 역할 또는 어떠한 인상을 상대한테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특히 개인 병원에 가보면 그 의자 뒤로 이 의학 도서들이 쫙 있고 또 대개 또 자기가 명문대학에서 이 학위를 받았으면은 졸업증들을 붙여놓잖아요. 아마 의사 빼놓고서 졸업증을 붙이는 직업이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의 경우는 자기의 어떤 전문성,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이러이러한 이러한 학위를 취득하고 훈련을 받고 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끔 만드는 장치이죠. 그게. 예. 다음으로 또한 관련된 개념에 자기 존중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자기 존중감은 자기 개념의 한 부분으로서 자기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저는 자기 존중감 또는 자기애라고 생각돼요. 인간이 보이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속성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존중감을 갖는데 이런 자기 존중감을 갖는 방식이 이 선택적인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여러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존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선별해서 그게 자기인 것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은 아예 배제하는 식으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존중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존중감은 이렇게 척도로 또 개발되어 있어요. 로센버그라고 하는 학자가 일찍이 개발한 이 자기 존중감 척도를 우리나라에서도 또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도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10개의 문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다 못 쓰고 대여섯 개 정도만 선별해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심리학과 관련된 설문조사에서는 이 자기 존중감 척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일탈, 어떤 범죄 행위, 거기에 있어서도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자기 존중감이
일탈이라든가 범죄 같은 데에 있어서의 일종의 내부적인 억제 요인으로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탈 행위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는 일종의 우울감 같은 거, 정서적인 그런 질환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물질적인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더라도 정신적인 그 심리 상태가 건전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도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이거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이것과 관련된 많은 사회 심리적인 현상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과 또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 효능감이 있죠. 아까는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라고 한다면 자기 효능감은 능력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이 자기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해서 좌절감을 겪게 되는 행동을 하기보다 자기가 할 만한 거, 잘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선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기 그 존중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비록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걸 자기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자기 효능감을 유지하고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내부 요인으로 돌림으로써 효능감을 높이는 이러한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능력 있는 존재라고 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도 자기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애로 똘똘 사람들이 같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마치 우리가 그 자석에서 같은 극과 같은 극은 서로 밀치고 서로 다른 극이 끌어당기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우리 인간 심리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우리는 그걸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감정은 모멸감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멸감은 아까 말했던 자기 애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어떤 대인 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의 자기애를 들어주고 자기애를 낮추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현명한 전략이죠.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찾죠. 근데 문제는 똑같이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그런 많은 문제를 범한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돼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 효능감을 우리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우울감을 느낀다. 이건 상당히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죠.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서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고 나는 큰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건 효능감이 낮은 사람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의 효능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변화 수용성도 높아요. 어떠한 환경 변화에 자기가 대처하는 면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기 개념과 정체성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그 관련이 있어요. 두 개념 사이에 서로 중첩되는 측면도 있고요.
조금 후에 제가 이제 자기 개념과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우선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말할 때는 자기 개념보다 더 그 통합되고 일반화된 형태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대해서는 그레고리 스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배치와 공고의 합일이다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배치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고, 이것을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공고할 때 두 가지가 일치됐을 경우 이것이 개인의 정체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백화점에 갔을 때 그 점원이 있죠, 점원. 이 점원은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죠.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점원이 고객이 왔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면 그는 점원으로서의 역할을 공고하는 거죠. 이 경우 이 사람의 점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우리가 점원과 같이 백화점 내 점원과 같이 구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정체성에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흑인이라고 하는 인종 정체성이 있죠. 그것은 주어진 거고 배치된 거죠. 근데 이것을 본인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표방할 때, 그것의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다른 형태의 소수자의 경우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식하는 그 바와 또 본인이 인정하는 바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합일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체성은 생애 기간 중에 자기 개념의 지속성을 제공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 개념은 자기에 대한 하나의 인식이고 감정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이다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은 상당히 안정된 특징을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시기적으로 또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그러한 동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우리가 좀 더 구분을 하자면 상황적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개인적 정체성으로 또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적 정체성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백화점에서 점원과 고객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상황적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공고해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에 맞게 배치가 되어야 그 사람의 상황적 정체성이 일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상황적 정체성은 상당히 가변적이고 맥락적이죠. 이 점원과 고객이라고 하는 관계는 백화점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물건 고를 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저도 고객인데요 하는 말, 이것은 바로 배치와 공고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사회적 정체성은 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타인과 동일시하면서 오랫동안 쌓인 자기의식을 우리는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정체성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자기와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동일시할 때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은 그 사회 속의 개인으로서 개인이 결국은 자기가 참여하는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될 때 사회적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떠한 특정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정체성에
혼란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개인적 정체성은 개인이 공동체의 목적이나 목표가 아니라 개인의 어떠한 자신만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그러한 그 하나의 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시험을 통해서 시기적으로 보았더니 이 제도적 자기는 아까 말했던 사회적 정체성이거든요. 사회적 정체성이 강조됐던 것이 지금은 개인적 정체성이 인정이 되고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하나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은 동시에 여러 개의 정체성을 한꺼번에 갖고 있어요. 남성으로서, 중년으로서, 또는 그 가장으로서 등등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낮 시간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자유 시간이죠. 그러면 자유 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거죠. 이렇듯이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이 나름대로의 위계적인 서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더욱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어요. 다른 것보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셸던 스트라이커가 말하는 정체성 현출성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에게 더욱더 중요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는 자기에게 더 중요한 정체성을 실현할 것을 더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동시에 어떤 모임이 있어요. 하나는 그 대학 동창회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이 동창회는 좀 도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네트워킹도 해야 되고. 근데 동아리는 순전히 그냥 모임 자체의 이 경우에 그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럴 경우 그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더 중요한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좀 더 제도적인 자기가 강한 사회적인 정체성이 강하고 사회 관계가 중요하고 이런 사람은 뭐 그냥 내키지 않지만 거기에 가서 사람이라도 알고 뭐 친분 관계라도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할 것이고 나는 그런 거에서 돈을 좀 덜 벌어도 좋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동아리 모임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체성이 그 개인에게 갖는 의미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정체성의 위계적인 거는 이 소수자들 집단에게 더욱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그 다수자 집단은 자기에게 부여되는 사회적인 인식, 평가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소수자의 경우에서는 다수자의 그 어떠한 시선, 평가가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더 큰 무게가 주어지죠. 그런 면에서 이러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소수자들의 경우에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여전히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지배적인 지위입니다. 그걸 마스터 스테이터스라고 불러요. 마스터 스테이터스. 그래서 그가 흑인인 경우는 아무리 교육을 그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또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단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와 다른 지위들이 다 이제 무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떤 흑인은 그걸 아예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있어서 흑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정체성
이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흑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이 경우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정말로 전문직의 흑인에게 있어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것을 더 실현하려고 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자신들의 어떤 지위 권익을 옹호하는 쪽의 행동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죠. 반면 자기에게 있어서 인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관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정체성 현출성 이론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게 소수자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이러한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의 사회 심리학 연구에 있어서는 바로 이런 종족 정체성, 인종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오랫동안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화를 갖고 있었지만 90년대 이후로 한국 사회가 이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이 되었고 지금 국민의 한 5%가량이 이주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종족 정체성 또는 뭐 인종 정체성이 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족 정체성은 사회 정체성의 하나의 유형이죠. 하나의 종족이라고 하는 것에 기초한 하나의 소속감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종족 정체성은 어떤 중요하냐면 결국은 내가 누구인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하나의 도구임과 동시에 그 감정,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 또는 이게 뭐 자기 존중감이든 이런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안 아메리칸과 같이 양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집단의 경우 그가 자신의 어떤 아시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도 높고 이런 또 자긍심이 자신의 종족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아시안 아메리칸계의 학생들이 아예 백인으로 자기를 동일시하거나 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학업 성취가 높고 또 일탈 행위를 할 경우가 더욱더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은폐하거나 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양쪽의 정체성이 하나의 더욱더 긍정적인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단지 자기 자존감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있어서도 더욱더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종족 정체성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서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자기 개념에 있어서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기나 청소년기 때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정되고 더 긍정적인 자기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개인의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서대문구의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의 하나의 첫 단계로서 이 여러 이민자 집단들의 대표적인 사람을 면접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서대문구의 그 구의원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분은 화교 3세인데 이분에 따르면
자기가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화교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부끄러워하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가장 친구한테 내가 화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자기는 화교로 태어나서 100%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인도 아닌 그 끼인 존재로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했는데 결국 그 대학교에서 또 석사 과정에서 상담을 자기가 공부하고 이런 개인 상담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자기가 줄이고 지금은 이제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이런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들이 보다 더 안정되고 긍정적인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다. 그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 게 자기의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이런 것이 얼마만큼 하나의 종족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민자 집단의 경우는 두 세계에 걸쳐서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속해 있는 종족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류 사회가 있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자기가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 네 가지의 유형이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화교의 예를 들자면 한편으로는 중국인으로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국인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잘하는 경우는 통합형적인 하나의 정체성이죠. 반면 그 화교끼리만 모이고 한국 사회하고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는 고립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로만 한국인처럼만 행동하고 그 중국인과의 교류가 없으면 그건 동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못하면 주변화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집단에 있는 소수자들의 경우는 네 가지의 하나의 정체성 유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했던 네 가지 유형은 마치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기 쉽죠. 하지만 이 정체성도 이게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소수자 정체성 발달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소수 집단의 성원이 자기 자신, 소수자 집단의 문화, 지배 집단의 문화, 소수자 집단과 지배 집단 문화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아시안 아메리칸 화교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많은 형태의 소수자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특히 한 소수자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되는가를 보면 크게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가 아시안 아메리칸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처음 단계는 동조 단계예요. 자기가 아시안 아메리칸인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주류 집단인 이런 백인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거죠. 저의 그 큰 누님의 아들, 저희 큰 조카가 이제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처음에 초등학교가 백인 학생들이 주류인 그런 곳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녔는데 선생님이 어떤 이유인지 간에 백인과 비백인으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나누게 했대요. 특별히 무슨 차별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이 어린 아이가 백인 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는 백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애가 울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는 자기 친구 또래들이 다 백인이니까 자신이 특별히 아시안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요. 이때는 특별히 흑인이든 백인이든 아시안이든 라티노든 간에 어렸을 때는 잘 어울립니다. 그러던 것이 이 아이들이 되게 특히 그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그때부터 이게 부조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아시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애들이 끼리끼리만 다니는 거예요. 백인 학생들은 그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아무런 허물 없이 같이 어울리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또 대학교에 가면은 완전히 격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끼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또 자기 또래들 간에 또 어울리게 되고, 이러한 부조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가 그 주류 집단의 멤버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자기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취급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부조화를 느끼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저항과 몰입 단계에 돌입을 하게 돼요. 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동일시했던 지배 집단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소수자 집단에 몰입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 사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 현상이 두드러져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백인 그 동네에서 살고 학교도 그렇게 다니고 또 부모들도 좀 가능하면 빨리 미국 사회에 동화하게 하려고 한국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영어로만 쓰게 하고 그러던 아이들이 딱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끼리끼리 이게 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환경이 중요한 게 그때부터는 부모를 떠나서 낯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항상 자기 살던 동네만 있다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타 주로 옮기고 그러면서 서로 만나지 못했던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그때 또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뭔가 의도적으로 좀 기피하려고 하거나 또는 폄하했던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새롭게 자각하게 되고 한국 애들끼리 어울리면은 또 그게 굉장히 어떤 정서적으로 편하고 또 한국의 또 케이팝이 또 상당히 쿨하잖아요. 특히 그 한류로 인해 가지고 애들이 뭔가 그 한국애를 통해서 한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고 이런 자긍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어 수업도 듣고 한국 음악도 듣고 점차 그러한 그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성찰 단계가 돼요. 양쪽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집단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하기보다 그리고 또 어떤 집단을 맹목적으로 폄하한다라기보다 양쪽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것을 또 바라보게 되고 또 집단 내에서의 어떤 개인성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좀 더 성찰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꼭 자기 집단만이 바람직한 속성을 갖고 있고 상대방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양쪽에 있어서의 어떤 결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단계. 근데 문제는 이게 마치 매슬로우의 그거하고 비슷하죠. 매슬로우의 단계처럼 가장 어떤 생물학적인 욕구부터 시작해서 어떤 안전의 욕구, 인정의 욕구, 애정의 욕구, 자기 개발의 욕구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소수자의 정체성 이론도 처음에는 맹목적인 동조에서 어떤 부조화, 그 다음에 저항과 몰입, 그 다음에 성찰, 마지막으로 통합 이런 식으로 단계가 발전하는데 문제는 모든 개인이 다 이 단계를 다 밟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 통합적인 단계에 도달한 사람이 좀 더 안정되고 또 그 지속 가능한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러한 예를 우리 코리안들 또는 코리안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재외 동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재외 한인들은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거주국의 국민인 동시에 한민족의 성원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죠.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런 거죠. 문화적으로는 코리안이지만 하나의 시민권으로서는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또 우리 중국 동포도 중국 국민이라고 하는 국민인식
한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인식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은 불가피하게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혼종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국경이 이제 문턱이 낮아지는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로 인해 가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유연한 하나의 다중 정체성으로 전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의 청소년들, 차세대들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의 종족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의 궤도 이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항성이 있어요. 두 가지의 태양이 있고 두 가지 태양을 이렇게 운행하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하나의 항성이고 또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항성일 때 한 개인은 이 두 가지의 항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 행성이 어느 한 항성에 가까워지면 인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깝게 붙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 코리안 아메리칸이 만약에 미국인들이 다수인 직장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미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주말에 만약에 한국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한국어로 예배를 보거나 한국인과 어울리고 식사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문화에 걸쳐서 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마치 운행하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끝으로 저는 이제 세계는 교통이나 통신 면에서 더 이상 장벽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초국가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 초국가주의 시대의 현대인의 정체성은 어떨까? 그래서 초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주자들이 모국과 정착국의 양쪽에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훨씬 더 두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현대인의 생활세계와 정체성은 더 이상 민족, 국민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에 갇히지 않았죠. 이제는 우리 현대인의 정체성은 과거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수국적의 경우가 이런 것이겠죠. 동시에 여러 개의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 분명히 과거에 비교해서 이 개인의 정체성이 유연하고 또 다중적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과 국가가 개인의 의식과 생활세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초국가주의가 되었다고 해서 국가가 더 이상 일종의 게이트키퍼, 일종의 그러한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 명백하잖아요. 입국을 딱 금지시키는 조치를 국가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현상은 이 개인과 민족, 국민, 세계인 등 여러 정체성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의 민족 국가에서는 민족이 국민이고 모든 것이 다 일치되어 있었던, 그리고 심지어 한 개인의 생활 세계에도 그 국가의 영토 안에 제한되어 있었죠. 따라서 민족, 문화, 영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같이 다 동일시되는 현상이었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와서는 그게 다 불일치하잖아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꼭 한국인만이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불일치 현상이 두드러지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의 혼재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들 간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국민주의와 민족주의가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한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더 확장된 정체성을 추구할 수 있잖아요. 세계 시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세계 시민은 더 이상 꼭 이렇게 그 국가의 그 이슈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라 환경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렇게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더 지구적인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그러한 존재도 있죠. 이것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사회 계층별로의 격차가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통신의 발달이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한 번도 자기 나라를 나가보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이주와 관련해서도 에브리웨어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국가를 넘나들면서 초국가적인 생활을 살고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훨씬 더 유연하고 다중적인 정체성을 지향하죠. 세계 시민으로서 이 사람들은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자기 나라를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세계화에서 일종의 뒤처진 이런 사람들은 노후웨어가 되는 거죠. 어디에 갈 데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화의 하나의 낙오자, 피해자가 돼서 결국은 일종의 구구, 아주 또는 보수 쪽으로만 이렇게 향하고 과거의 어떤 향수, 자기네들의 어떤 민족과 국가가 번성했었던 그 시기를 항상 동경을 하고 그리 돌아가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베 정부와 일본의 그런 구구 성향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60년대, 70년대 일본이 한참 잘 나갔었을 때 그런 누렸던 성취감과 자긍심.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아닌데 그러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오히려 더 자국 내에 있는 우리 제일 한인들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대한 혐한 감정을 가져서 오히려 그들의 뭔가 불안감을 이렇게 카타르시스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런 노후웨어들이 있죠. 그 중간에 썸웨어가 있어요. 약간의 이동성은 있지만 이들은 어느 쪽으로도 이렇게 치우치지 못하는. 그래서 초국가주의 시대의 현대인의 정체성은 이렇게 여러 층의 정체성들이 혼재하고 있고 그들 간의 긴장과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사회 계층별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어떤 것이 공동의 선인가, 무엇이 공동선인가에 대한 합의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르시시즘과 같은 자기애가 그리고 충동적인 자기가 더욱더 팽배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이 현대사회에서 뭔가 어떤 공통의 사회적인 목표, 사회적인 가치, 공동선을 우리가 이렇게 이루기 어렵고 그 목표를 그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단결하고 합쳐지기가 어려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 현대사회는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러한 마치 콘크리트 것들이 이제 더 이상의 접착력을 잃고 서로 파편으로 나누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분열들, 인종 간의 분열, 정치적인 분열, 다수자와 소수 간의 분열, 요것도 뭐 많은 또 구조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바로 이렇게 그 정체성,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정체성에 있어서의 혼재, 갈등, 긴장 이런 것에도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